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는데 대출로 6억을 받는다고 하니까 걱정을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7억 한 중후반 정도의 매매를 했는데 현재 5억대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 이상의 시세 차익이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좀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택한 가장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겠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부 3단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가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 스토리랑 부동산을 매매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부동산 매매하면서 얻은 교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2022년도에 부동산을 매매를 했는데요. 사실 부동산 공부 자체는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좀 많이 읽었었고, 확실히 좀 도움이 됐던 거는 유료 강의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부익남이나 그런 유명 유튜버들 영상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약간 책으로만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임장을 나가면서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 보고 실제 매물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도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임장 스터디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스터디장이 그 스터디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부동산을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막 그렇게 엄청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가까워지는 데에는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6월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투어에 갔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그렇게까지 싸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 거래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아파트는 비로얄동 저층은 한 8억 중반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었고, 로얄동의 로얄층, 가장 좋은 동의 좋은 층은 한 9억 중반 정도? 9억 후반대 매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임장 다니면서 적어놓은 매물들인데, 보시면은 114동이 비로얄동이고요. 115동이 로얄동인데, 사실 저희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9억대 매물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아예. 이 8억 초중반대의 매물도 조금은 부담이 되는 금액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매물들을 보고 나서 저랑 저희 와이프가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굉장히 좀 좌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 거 마시면서 우리 집은 살 수 있을까? 우리 나중에라도 집을 가질 수나 있을까? 높은 가격에 좀 절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때 저희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 미국발 금리 인상이죠. 이 미국이 21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22년도 초반부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0.75의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무려 4번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21년도 한 중후반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조금씩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한 22년 초중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다가 이 미국발 금리 인상이 급격해지면서 한 7월, 8월쯤부터 부동산 가격이 정말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건수도 평시에는 보통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한 4천도 아마 적은 걸 거예요. 한 5천, 6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22년도 2월에는 800건, 1000건도 안 될 만큼 적은 매매 건수를 기록을 했고, 사실 겨울에는 조금 비수기잖아요, 이 부동산이. 약간 봄에 길이를 잘 잡아서 이사를 많이 하고들 하는데, 그래서 거래 건수가 좀 오르다가 다시 여름부터 매매 건수가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 대출 규제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랑 금리 인상,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자연스레 매매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 서울 수도권의 모든 매매값 변동률 추이인데, 어디 뭐 지역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전주 대비 0.35가 빠졌다는 거는, 이거는 여기다가 대충 한 52 정도를 곱하면은 하락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한 15% 이상 빠졌다는 거니까 개별 아파트로는 30% 이상 빠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되게 즐겨봤던 컨텐츠가 바로 이 실거래 폭락 컨텐츠인데, 블라인드 부동산 게시판에 가보시면은 이 실거래 폭락 탑 50을 올려주는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걸 매일매일 보면서 와, 여기가 이렇게까지 하락했다고? 30%가 하락했네? 40%가 하락했네? 이런 매물들을 보면서 와, 이거 부동산 망하는 거 아닌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하락을 했어요. 여기 댓글 보시죠. 154건, 141건, 200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도 높았고, 이 부동산 폭락이 가져온 파급 효과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틈을 타서 부동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하락을 하니까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희가 앞서 봤었던 A 아파트를 보여줬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갔는데 보러 오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드려가지고 시간 맞추고 찾아뵙기로 한 내용이고요. 그때가 11월 초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부동산을 찾아갔는데 이 A 아파트의 매물은 호가는 8억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매도인들이 그냥 일단 높게 부르고 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깎을 거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도 하니까 호가를 좀 높여서 부른 것 같고요. 매도인이 좀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갈아타고 싶은데
약간 빨리 이걸 팔아야지 자기들도 상급지에 가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였고요. 로얄동은 아니긴 했는데 로얄층이었어요. 층이 되게 좋았고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수리 상태도 되게 양호하고 그 약간 집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저희 와이프가 가가지고 보면서 와 이거 약간 이 집주인의 성격이 보인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막 이 집주인의 막 직업도 추측을 해보고 되게 재밌게 집을 보고 왔는데 그래서 부동산에서 얼마 정도만 하겠냐 물어보길래 한 7억 중반 정도면은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일단 우리 자금 사정도 되고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을까.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하락을 했고 그래서 7억 중반 정도를 얘기를 했더니 부동산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다. 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부동산에서도 그때 하락이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8억에 살 의향은 아예 없었고 전혀 급할 게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매물들도 뭐 보면 되지 이게 아니면 다른 거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버텨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렇게 부동산에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간 될 때 연락 주세요. 결정이 힘드시죠? 아직 결정 못 하셨어도 연락 부탁드려요. 이렇게 연락이 되게 부동산에서 많이 왔고요. 그리고 뭐 좀 시간이 더 지나니까 급하게 연락 부탁한다. 매도인이 어느 정도 우리 주부 산다님 제안을 수용하려고 연락이 왔다. 문자 보시면 연락 부탁한다.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사실 이 제안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7억 중반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내려간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7억 중반을 제시를 했을 때 나중에 연락이 왔을 때 7억 중반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때가 되니까 조금 더 하락을 할 것 같고 더 깎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7억 3천에 하겠다. 7억 2천에 하겠다. 7억 1천에 하겠다. 계속 말을 바꿨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죄송스러운 건데 말을 계속 바꿨고 거기에 매도인이 계속 끌려왔어요. 왜냐면 매도인은 급하기 때문에 얼른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집이 안 팔리니까 너무 급해서 저희 제안을 계속 따라왔었고 계속 가격이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막 7억 아예 극초반대까지 내려갔는데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이 물론 깨끗하긴 했지만 남향이 아니었고 약간 도로변을 끼고 있었고 이런 점들이 걸리는 부분이었고 여기랑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래 고민을 하다가 실장님께 이렇게 장문에 문자를 보내서 거절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되게 감사하게도 잘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이 부동산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다른 매물들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게 바로 11월에 만난 운명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은 B아파트인데 호가가 똑같이 8억이었어요. A아파트보다 대단지이고 A아파트보다 평수도 좀 더 넓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조건만 보면은 A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는 같은 호가라고 하면은 그리고 남향이었어요. A아파트는 동향인데 남향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건만으로 보면은 B아파트가 가장 좋은 상태였고요. 근데 대신에 이 B아파트는 뭔가 느낌이 깎아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부동산에서 얼마 정도면 하겠냐라는 질문에 저희가 7억 몇천 정도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진짜 안 깎아준다. 아예 매도인이 8억 아니면 팔 의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닌가 보다. 사실 8억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저희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안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부동산에서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혹시 다른 곳으로 결정하셨나요? 결정 전이시면 가능하실 때 전화 주셔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그냥 전화로 매매 여부를 결정하면 되잖아요. 조건 같은 거 조율하고 근데 부동산에 좀 와달라는 거예요. 전화로 하기 좀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지? 하고 제가 퇴근을 하고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B 아파트가 저희만 매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경쟁자가 있었던 거예요. 부동산 말로는. 근데 경쟁자는 우리보다 500만 원을 더 불렀대요. 그러니까 500만 원 더 비싸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비싸게 사면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경쟁자한테 파는 게 당연히 이득이잖아요. 거기다가 중도금도 원하는 상황이었어요. 매도인이 2억 이상의 중도금을 원하는 상황인데 경쟁자는 중도금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보다 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중도금도 한 1억 정도밖에는 저희가 융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조건만 보면은 저희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에서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이 경쟁자는 다른 부동산을 낀 손님이고 우리는 부동산의 직접 손님이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사실 이 경쟁자한테 팔면은 이 복비가 반값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부동산이랑 쉐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한테 팔면은 복비를 매도인, 매수인한테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아니라 저희한테 팔아야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에서 되게 은밀하게 제안을 주시기를 본인들이 중도금을 1억 정도 융통을 해주겠다, 빌려주겠다. 그래서 중도금 조건을 경쟁자랑 맞추고 이 500만 원 부족한 거는 본인들이 매도인이랑 잘 얘기를 해서 좀 처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도인이랑 알고 보니까 부동산이 되게 긴밀하게 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조금 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한테 팔아가지고 복비를 좀 더블로 받고 싶어하고 매도인도 중도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한테 팔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 아파트를 사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부동산 계약서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첫 매수였는데 의미 있고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부동산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나서 되게 추운 겨울 밤이었거든요. 지금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이렇다 하더라 할 거냐. 근데 사실 저희 와이프는 제가 한다고 하면 좀 믿어주는 편이어서 제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고 이 정도 가격이면 할만하다 생각을 해서 가계약금을 송금을 했습니다. 근데 가계약금 송금할 때도 진짜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통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고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걱정도 많이 됐고 떨렸어요.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드리고 장인 장모님께도 조언을 구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부동산을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월에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던 데에는 또 이런 운도 좀 따라줬어요. 왜냐면 22년도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LTV가 80%까지 대출을 해줬거든요. 이때는 지금처럼 막 스트레스 DSR, 막 DSR을 엄청 깐깐하게 보고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부흥시키려고 하는 정책이었고 그 정책을 잘 이용해서 저희가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였어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저희가 모은 돈 한 1억 5천 정도,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신 5천만 원 정도 더해서 한 2억 정도가 있었고 나머지 금액들은 다 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을 6억을 대출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매수를 하게 됐고 6억을 대출한다는 게 부동산 입장에서도 되게 좀 의아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를 쓸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는데 대출로 6억을 받는다고 하니까 걱정을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되는 거 맞냐. 저희 와이프가 또 은행원이니까 이거 된다.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쓰고 계약서까지 잘 마무리를 했고요. 집을 잘 구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7억 한 중후반 정도의 매매를 했는데 현재 한 9억대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1억 이상의 미실현이지만 시세 차익이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좀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택한 가장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도 굉장히 좋았고 과감하게 결정을 했던 것이 일단 지금까지는 투자가 잘 이어진 것 같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부동산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동산을 매수를 하고 나서 얻은 교훈들이 한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조급하면 필패한다 라는 겁니다. 저희가 23년도에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굳이 22년도에 부동산을 살 이유는 없었거든요. 근데 일찍 공부를 시작을 했고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 다녔었고 그러다 보니 매수를 좀 빨리 하게 된 건데 만약에 저희가 22년도에 꼭 결혼을 해야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마음이 조급해서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지금 부동산을 사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부동산에 가니까 마음도 되게 편하고 이 가격 아니면 말지 이런 생각으로 부동산을 보다 보니까 조금 더 협상력도 높아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굉장히 많이 연락을 해요. 부동산도 급하니까 자기들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으니까 연락을 계속하고 결정 좀 해달라. 가족들이랑 얘기하고 연락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서 사실 쪼는 것도 그냥 그분들의 일인 거지 감정적으로 저희가 끌려갈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도 꼭 그 전화에서 내가 결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저 좀 와이프랑 아니면 가족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결정하고 싶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부동산에서도 어쩔 수 없죠. 굳이 당장 결정을 해라 이런 말에 흔들리실 필요도 없고 내가 딱 느낌이 올 때 결정을 하시면 돼서 조급하면 필패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예정된 시기보다 빨리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 가격 아니면 안 한다라는 어떤 원칙을 세워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운이 7이고 기가 3이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었다라는 점인데요. 저희는 사실 지금도 또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긴 한데 22년도 6월에 그 엄청 고점의 부동산을 보고 와서 만약에 우리가 그때 돈이 있었으면은 우리는 진짜 최고점에서 샀다. 영끌 신혼부부 2, 3억, 4억 이렇게 잃었던 그 부부가 우리가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진짜거든요. 진짜 저희가 돈이 만약에 있었으면은 저희는 그때 한 7억 정도에 살 수 있는 거를 막 9억 후반대에 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돈이 없었고 다행히 돈이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계약하자라고 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이 하락을 했고요. 누가 그때 금리가 상승할 줄 알았으며 또 대출이 막힐 줄 알았으며 또 대통령이 바뀌어서 LTV가 풀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이거는 사실 진짜 운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투자를 잘해서 이 투자에 성공했다라기보다는 초심자에게 찾아온 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투자도 조금 겸손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방향이 항상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항상 겸손하게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부동산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